안녕하십니까, 이양수의 계사입니다. 연말정산 하시느라 아주 바쁘실 텐데 마지막 그냥 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같이 했던 것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2시간 정도를 합니다. 이미 다 같이 공부하셨고 또 저랑 많은 상담들을 하셨죠. 이제 상담들을 알아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많이 하세요. 좋아요. 핸드폰으로 뭐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또 자꾸 이래야 저랑 친해져서 또 다른 것들을 여쭤보고 또 발전하실 기회를 잡죠. 그죠, 여러분요? 2019년도 이 강의가 지금 1월 말에 찍는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잖아요. 그쵸? 12달 중에 여러분, 우리 아이파랑 저랑 인연이 돼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을 쌓자라는 게 제 주장인 거 아시죠?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냥 교과서도 피지 마시고요. 제가 편안하게 중얼거리는 거 그냥 들어보신다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개정된 세법을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우리 개정된 세법에 거주자의 판정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2년에 183일이 1년에 183일 완화된 건데 참 일단 실무적으로 여러분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연말정산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A라는 법인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근무해요.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가 거주자라고 부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거주자다 비거주자는 그냥 여러분 진짜 원천징수라는 수업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냥 거주자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그죠? 여러분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근데 문제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봐요. 가장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배우자, 자식에 대한 공제들이 붙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들이 붙잖아요. 이게 참 어렵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자, 문제는 왜 이게 연말정산 때 이분들이 안 되냐. 좀 전까지 우리 한국 회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여러분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아시잖아. 나이가 몇 세예요? 60세가 넘어야 되고요. 그죠? 60세가 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소득이 1년에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외국인일 거잖아요. 또 외국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럼 이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엄마, 아빠, 배우자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그 나라 법에 따라 입증이 될 텐데 나이도 될 텐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는 게 여러분 연말정산 신청은 몇 월에요? 우리가 1월에 하잖아요. 1월 말쯤에 회사한테 들어가는데 이게 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는 걸 뭐예요? 하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입증할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인은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의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 공제할 때 소득 확인 안 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우리나라 국세청이 확인을 하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외국인이고 외국의 소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이걸 안 한다. 못 해준다.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는 이 외국인 본인에 대한 공제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공제밖에. 그러나 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한테 너희 나라에는 몇 월쯤이면 너의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이 연간 소득이 한국 돈으로 만약에 환산하면 100만 원 이하라는 그런 확인서가 언제 나와? 그러면 그 확인서를 갖고 우리 회사에 오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공부했던 뭐예요? 경정 청구를 하자 그랬죠? 경정 청구를 하자.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해서 이거를
돌려받게 하자 해서 저는 여러분이 누누하게 강조했어요. 경정 청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경정 청구를 해서 이 외국인들이 힘드니까 나중에 경정 청구로 요분들의 소득이 없다라는 거를 그 나라의 국세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다음에 경정으로 환급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또 외국인은 연말정산과 뭐 중에 적은 거예요? 근로소득의 19%인 거 아시죠? 근로소득의 19% 중에 적은 걸로 한다. 그때 이 근로소득이 모든 비과세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5년간 근데 이게 5년이 딱 되는 연도 12월까지죠. 그러니까 5년하고 몇 달이 되는 건데 요때까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연말정산만 해야 되고 요게 법이 원래 2018년 12월 말 이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21년 그러니까 앞으로도 2019년에 외국인이 들어와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2013년 12월 말 이전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은 올해까지만 이게 가능하고요. 2019년부터는 이분들은 연말정산만 합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굉장히 좀 섬세한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개정세법에서 우리가 굉장히 뭐 있었죠. 우리가 경비들 하시는 분하고요. 그렇죠? 경비 청소분들이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1년에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새로 됐잖아요. 생산직만 있다가 이분들이 새로 생겼는데 절대로 이분들의 연봉에서 그냥 240 비과세가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중에 240이 비과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쵸? 휴일 중에. 그 다음에 이 경비나 청소분들이 월정급여가 얼마예요? 190만 원 이하다. 최저임금 때문에 150에서 올라갔죠. 요거 2019년엔 이게 210으로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이 또 올랐기 때문에 요런 분들이 있으시면 꼭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매장에서 근무하거나 어떤 조리 업무를 보시는 분이 똑같이 192하고 연장인데 다만 이분들은 조건이 뭐예요? 이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개인이나 법인이라면 여기에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이어야 되고 이분들의 과세 표준 여러분 얼마? 5억 이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매장직이나 조리직은 좀 더 까다롭죠. 이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근로자가 적고 과표가 5억 이하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거라 한 분이라도 빠지지 말고 해당이 되는 분은 비과세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비과세를요. 그 다음에 스탁옵션은 제가 물어봐도 잘 없어요. 스탁옵션. 나중에 스탁옵션이나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우리가 원천징수 이런 과정에서 또 많이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16시간 수업들 들으셨어요? 사이버로 복습하라고 드렸죠. 그런 거 보시면 더 잘 설명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애인의 범위 중에 그 장애 아동에 대해서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죠?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장애인이 되면 좋잖아요. 이게 추가로 200만 원이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는 의료비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셨는데 이게 이런 아동이 발달 서비스를 받고 있는다라는 게 이런 게 현행 확인서가 애매하다니까요. 확인서가 애매하니까 여러분 동료들 중에 애기들 중에 이런 애기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런 법에 따라 이런 재활 서비스를 받는 게 맞습니까? 확인하셔서 그쵸? 그게 맞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그런 별도의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그러고 여러분 프로그램에 입력해 주셔서 이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꼭 별도의 확인서가 없어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벤처 이런 투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물어보시죠. 신용카드 공제 중에 올해 보는 건 뭐예요? 자,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이하인 분이 자 도서공연비가 여러분 도서공연비를 보통 두 가지로 쓰겠죠. 뭐예요? 체크카드, 뭐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류가 있고 일반 신용카드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원래 체크카드 등은 요거 사용한 금액이 30%가 소득공제되고 신용카드는 15% 공제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죠? 도서공연비로 쓰시면 이걸 일반 신용카드를 쓴다 할 때는 요 둘을 합쳐서 그냥 몽땅 30%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지만 일반 신용카드로 썼을 때 30%니까 공제율이 더 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써도 뭐예요? 한도가 나오는 게 총급여가 7천만 원, 1억 2천 넘어가는 거에서 요건 300만 원, 요건 250만 원, 1억 2천 넘어가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쵸? 요것도 제가 개정세법이라 그랬죠. 2018년부터 요 총급여액이 7천부터 1억 2천 사이가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그냥 300이 250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아무리 많은 신용카드를 써도 이 한도가 되면 한도 때문에 그죠? 공제를 못 받는 금액과 추가 공제가 있잖아요. 추가 공제 중에 또 적은 것들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 문제는 요 도서공연비가 새로 생기면서 요거의 30%와 100만 원 중 적은 게 추가 공제죠. 그러니까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쓰신 분이 15%가 아니라 30%의 공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요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추가 요게 바뀐 건데 지금 현재 문제가 요게 그러면 7월 1일 이후부터 쓴 게 간소화에 뜨는데 요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대답. 자, 극장 가서 카드 긁으신 게 공연비 맞아요? 아니에요? 극장 가서 카드 쓴 거. 어려우시죠? 이제 왜 어려웠냐면 도서공연의 개념이 정의가 잘 없었어요. 다만 지금 나와서 그냥 법이들이 그냥 소급되면서 일반 극장 가서 카드 긁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어떤 그냥 공연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다만 알 필요도 없잖아요. 간소화에 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간소화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요 도서공연비가 지금 간소화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대요. 첫 해니까 그래요. 이제 뭐 이해하세요. 화나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국세청의 입장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1년에 어느 정도의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7월 1일 이후에 썼어요. 물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썼는데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몇 분이나 이게 누락되는 걸 확인하고 또 그걸 추가로 공제하겠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좀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었지만 약간의 에러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누락된 걸 아시면 별도로 여러분이 신용카드 공제 추가해서 해달라 이런 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요.
요것도 개정입니다. 요게 총급여액이 7천에서 1억 2천 사이가 250이라는 것도요. 요런 것들. 자, 그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시는 분이 벤처기업에 출연하면 한도가 1,500까지 400에서 1,500이면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많이 회사 주식을 사면 살수록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소득세 최고 세율이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과표가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가 여러분 이게 40%고 5억 원이 넘어갔을 때 42%였죠. 이렇게 개정된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여기까지가 38%, 여기가 40%니까 과표가 3억 원이 넘어가는 분이 소득세가 2% 올라간 거, 증세라는 전략이 나갔다.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이라는 말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요걸 요렇게 말을 하면 어렵지만 요렇게 말을 하면 쉽죠. 참 어려워요. 내일 배움 채움 공제. 이렇게 하면 쉽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은 내일 배움 공제예요. 내일 채움 공제예요. 내일 채움 공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로자가 한 3분의 1을 내고 회사가 3분의 1을 내서 그쵸? 몇 년 거예요? 5년간 정기예금을 들어요. 그래서 이게 5년째 만기가 되면 근로자가 다 가져가요. 5년 전에 나가면 자기가 낸 것만 가져가고요. 그럼 만 5년이 되면 회사가 내준 걸 본인이 가져가니까 이게 근로소득이잖아요. 다만 이거는 요 찾아가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니까 왕창 5년짜리니까 그 해에 늘어나잖아. 그래서 요걸 중소기업은요 50% 감면해 줄게요. 중견기업이 30%를 감면해 줄게요 라는 겁니다. 이건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50%냐 30%냐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잘 없던 게 이게 주로 2014년에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2019년에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회계 처리가 회사가 5년간 계속 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계정 과목은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뭐 급여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는 5년째가 아니라 매 5년 동안 납부할 때마다 비용 처리하고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 채용 공제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묻는 것들이 이번에 사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은 질문이 왔었어요. 실제로. 자, 그죠? 자, 보면 법이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참 전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중소기업이에요. 요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20개 업종이 주업인 경우를 말하죠. 이때 여러분이 청년이 이때 입사를 하면 이때 뭐예요? 3년간 세금을 100%를 감면해 주는 어마어마한 제도였어요. 세금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요 청년의 나이가 이 중소기업에 들어온 입사 계약할 때 만 29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근로계약서 쓴 날이고 만은 군복무 기간을 뺀 거니까 군이 2년이었다 치면 그냥 뭐 만 31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 제도가 2014년부터 2015년 요 2년간 입사한 사람은 너무 감면이 많아서 50%만 빼줬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 들어온 사람은요. 이걸 70%를 얼마? 150만 원을 빼주셨어요. 150만 원을. 150만 원을요. 그죠? 150만 원을 빼줬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연도 중에 바뀐 거예요. 이 세법이 5월과 8월에 바뀌었는데 법과 시행령이요. 첫째 뭘 바꾸냐면
청년의 나이를 만 34세 미만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감면 기간을 5년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감면 비율은 90%를 150만 원으로 한도로 띄웠어요. 그러면서 이 법이 언제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개념적으로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해서 우리 배우셨죠? 이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자, 볼게요. 여기서 해볼까요? 2013년 7월 10일 날 입사했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28세래 청년이었다니까? 좋아. 그럼 3년이면 말이에요. 여기다 3을 더해보세요. 2016년 7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3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 감면이 되거든요. 요렇게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갑자기 이게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로 봐야 되냐면 2018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아니고 그냥 이게 올해 1월, 2018년 1월부터 올해 7달치는 어떻게 돼요? 감면이 되는 거잖아. 동의하시죠? 그죠? 감면이 되죠? 요게 살아난다니까. 대단하잖아요. 이건 대단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그냥 이게 또 만약에, 그죠? 2005년이다 그러면 2020년이면 꽤 많은 기간 살아나잖아요. 더구나 재밌는 거 볼게요. 이분이 옛날엔 중소기업에 들어올 때 32살. 청년이 아니었어요. 청년이 아니어서 어떻게 돼요? 감면이 안 됐었잖아요. 안 됐는데 34세로 바뀌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남은 5년까지는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에서 여기서 감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요런 게 바뀌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그죠? 이게 다 아시지만 첫 직장이 아니죠. 이때 이 청년이 중소기업에만 들어가면 되죠. 첫 직장이 아니에요. 그냥 대기업에 다니다가도 가면 그러면 요때 그 사이인가 입사한 날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5년인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대기업에 중견기업에 갔다 그럼 그냥 그 기간은 날라가고 어쨌든 최초로 첫 직장이 아닌 상태에서 첫 직장이어도 되고 중소기업에 들어와서 5년이 되는 월말인데 그 사이에 대기업이나 중견에 다니면 아니고 중소기업에 있었을 때만 그때 감면이 된다. 이런 얘기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볼게요. 이 제도가 5월이나 8월에 나와서 볼게요, 여러분요. 이 사람이 자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칠까요? 2016년 7월 10일에 입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법이 바뀌니까 2021년 7월 10일, 31일까지 감면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34세 미만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2018년이면 다 감면되잖아요. 그죠? 다 감면되잖아요. 다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요때 2018년에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이 사람이 며칠 날 5월 31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럼 이때 중도 퇴사 연말정산했죠. 그때는 자 볼게요. 이 사람이 원래 언제였다? 32세 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면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34세니까 올해 다 되잖아요. 그렇죠? 되잖아. 그런데 이때는 요게 34세가 안 나왔어요. 시행령이 8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퇴사하면서 연말정산할 때는 당연히 청년의 감면을 못 받았다고요. 볼게요. 못 받았어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5월 말까지 A에 다녔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야? B로 갔어요. B로 갔어요. 가요. 근데 1번 이 B가 뭐야? 중소기업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왜요? 이게 연말정산 합산하잖아요. 1년에 할 때. 그러니까 이 B가 2월에 연말정산할 때 1년치 합산하는데 지금 A도 중소기업이고 B도 중소기업이면 그쵸? 그냥 합해서 연말정산에서 나온 산출세액이 얼마? 90%를 150만 원 한도로 그냥 감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요. 2번 잘 보세요. 이제 B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중견이나 대기업이면 뭐예요? 감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 이렇게 돼 있죠. 볼게요. 요 합해서 나온 산출세액 있잖아요. 연말정산 합쳤죠. 곱하기 분모가 봐요. A와 B의 각자 총급여액의 합계를 때리시라고요. 총급여액을 합산하시고요. A가 중소기업이죠. A의 총급여액을 분자로 띄우세요. 5달치를. 그죠? 그리고 거기에 90%가 감면이에요. 요걸 B가 연말정산할 때, 자, B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아무런 감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연도 중에 입사했던 이분이 중소기업에다가 다니다가 오셨으면 요 공식으로 B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안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숫자를 또 바꿔볼게요. 이번에는요. A가 9월이에요. 그러면 9월이면 말이에요. 그죠? A가 연말정산할 때 감면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중도 퇴사잖아요. 감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B가 아니면 그렇죠? B가 중견이나 대기업일 때는 본인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이 A법인의 연말정산에서 감면이 있었죠? 그걸 그냥 감면으로 집어넣으시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급여가 합산하니까 A와 B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시고요. 분모가 A와 B의 총급여액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분자에 A의 총급여액을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90%가 감면되지. 절대 여기서 9달 연말정산에서 나왔던 세금이 감면으로 집어넣으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요. 제발 해주세요. 요런 것들 정말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걱정스럽기도 하고 제일 황당하게 법이 바뀐 겁니다. 다음에 또 개정세법에서 자 2017년까지는요. 그죠?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그래서 20세 이하 애들은 기본공제를 150을 받고요. 자녀세액공제라고 그래서 일단 뭐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첫째, 둘째 이렇게 되고 셋째부터 30이 올라붙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뭐였어요? 작년 2017년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둘째부터 15만 원 공제를 해줬었죠. 이 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폐지된 사유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2018년 하반기부터 만 7세 이하 애들에게 아동수당 월 10이 나갔죠. 그것 때문에 어쨌든 6세 이하 자녀들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됐습니다. 요거 잘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세액공제 임차보증금 반환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게 참 오늘도 제가 신문 보니까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가격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저기 헬로시티라고 송파 가보셨어요? 만세대 그 옆에 둔천동은 만 몇천 세대 들어온대요. 어마어마한 전세 물량 쏟아지고 이러니까 전세도 깡통 전세 나고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러면 일단 어디가 타격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요? 이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그러면 가구업체가 전멸한다고 그러죠, 가구업체들이요. 이삿짐 센터들도 망해가요.
이러면 이게 참 어렵네요. 그죠? 좀 전까지만 집값이 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이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험을 들었을 때 3억 이하일 때 그 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네요. 의료비 여러분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라고 나오죠.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가 이게 전액공제 의료비를 붙거든요. 전액공제 의료비가 개정된 건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네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암 환자예요. 중증 환자. 그러니까 조심하실 건 이게 암 환자인데 이게 말기 암 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오시면 이 스스로가 이미 장애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받아오면 200만 원 추가 공제가 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공제 150 되고 전액 공제 의료비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문제는 암 환자 중에서도 장애인 증명서가 안 나오는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장애인이 아니어서 200만 원 공제는 안 되지만 이거를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입니다라는 거를 별도 확인을 가지고 오면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의료비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소화에도 건강보험이라고 안 뜨고요. 병원에 가도 의료비 영수증에 건강보험이라고 안 떠요. 별도 아마 확인서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병원에 가셔서 이분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돼 있는 분의 의료비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라도 그냥 A4 용지에 써서라도 확인해 달라. 그리고 우리 와서 이걸 공제를 해야 입력하셔야만 전액 공제가 됩니다.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이 바뀌었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모르시면 그냥 공제를 못 받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법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걸 동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이러니까 이걸 챙겨와라. 이해되셨어요? 정말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요. 요런 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치매 환자들 돌보는 의료비가 추가된 거고요. 월세 공제가 원래 그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중에 받는 제도잖아요. 근데 원래 월세가 1년에 월세와 750만 원 중 적은 금액의 10%인데 여러분의 총급여액이 5,500 이하라면 여러분이 내셨던 월세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요? 12%가 공제되니까 2% 올랐죠. 2%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뜻밖의 월세에서 많이 묻는 건 이거예요. 봐요. 여러분이 월 50만 원씩 월세를 내시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12월에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급이 안 됐고요. 내년 1월에 지급됐어요. 여러분 이건 올해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월세 공제 돼요 안 돼요? 어려우시죠? 이거는 지급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에 이렇게 약정된 주기로 한돈이 월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주셔도 12월 달 거는 그죠? 올해 2018년에 월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부금이 2월 공제가 5년에서 10년 됐다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요. 5년에서 10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8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정된 것들 중요한 게 뭔가를 첫째 시간에 보고요. 둘째 시간에는 아시지만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한번 셋업하는 거를 잡습니다. 그렇게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만 잡아서 한번 여러분이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가요. 기부금이 이게 만약 우리가 됐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갑니다. 우리가 기부금에는 법정 기부금이 있고요.
법정 기부금이, 아이고야, 미안해.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고요. 법정 기부금이 있고, 지정 기부금이 있죠. 근데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면, 너무 잘 아시지만, 코드로 가죠. 정치자금은 20번이고, 법정은 10번이고, 지정이 40과 41로 가요. 41이 많으시죠? 종교단체. 그러니까 기부금은 코드로 보는 것입니다. 영수증의 코드로요. 한번 해보죠. 자, 정치자금 기부금이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50만 원이. 여기 써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자, 2억 5천인 거예요. 2억 5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금이 50이면 정치자금 기부금의 여러분 한도는 그죠? 그냥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 넘어가니까 이 50만 원은 전부 다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하나도 없다면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으실 건 없죠. 있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금액이 적어서 없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50만 원이면 10만 원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1로 나누죠. 그래서 90909만큼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넘어가는 40만 원은 3천까지 해서 15% 해서 6만 원 이렇게 해서 얼마? 15만 요렇게 세액공제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이 1,0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다 나갔는데, 자, 이제 한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도는 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빼니까 2억 4,950만 원이 한도야. 그거보다 적게 나갔으니까 여러분 요 법정 기부금 1,000만 원은 전액 다 세액공제가 되는데, 문제는 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정과 합쳐서 세액공제를 때리시죠. 그래서 그걸 놔둬보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이 올해 2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2천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게 2월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지정기부금이 지출된 금액은 2천인데 넘어오는 게 2013년부터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하셨죠. 법이 바뀌어서 어쨌든 지정기부금은 2013년 거부터 2월이 돼요. 그러면 올해 나간 거랑 2월 된 걸 합쳐서 한도를 때리는데 볼게요. 2월 된 게 2013년이 50만 원, 2014가 100만 원, 15도 100만 원, 여기 5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300만 원. 그러면 옛날에 나가서 기부금이 공제 안 됐던 게 600이나 돼요.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몇 년? 10년간 이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부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올해 나간 거랑 이월된 걸 합한 거 빨리 합해 볼게요. 합하면 얼마예요? 합한 거 2,600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때려야 돼요? 한도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도 금액은 1번 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그렇죠? 근로소득 금액에서 법정과 지정 기부금을 빼버리면요. 법정과 지정 기부금을 빼버리면 그죠? 얼마예요? 2억 3,9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면 여기서 1,000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는 요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요게 이게 전액 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깔 거예요. 공식이 그래야 프로그램이 잡기 쉬우니까. 그러면 요놈의 10%가 한도야. 그럼 2,395만 원이 한도란 말이에요. 그럼 한도가 2,395만 원이 한도면, 자, 그죠? 그럼 요 중에 지정기부금 중에 요놈과 법정기부금이 합쳐져서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빨리요. 뭐요? 그 다음에
2월이 되는 게 얼마가 돼요? 그러면 요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 놈은 항상 올해 나간 거랑 2월 된 걸 합한 거고, 한도를 돼서 넘어가면 이게 205만 원이에요. 205만 원. 그럼 일단 문제가, 자, 가요. 요 놔둬버리고. 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요 한도 계산은 봐요. 원래는 올해 게 먼저 한도를 구성하고 2월 된 게 잡는다라고 공부하셨죠? 그러나 2013년 게 의미가 뭐라고 그랬던 건가요? 2013년의 기부금은 소득공제고요. 2014년부터 이게 세액공제예요. 이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볼게요. 순서, 그죠? 무조건 2013년 50만 원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2018년 연말정산할 때 일단 이걸 소득공제로 먼저 50이 가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 1000하고요. 지정기부금 중에 2345만 원에서 3345만 원이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여기다가 공제율을 때리시는데 또 문제가 그럼 이제 봐봐요. 그럼 요게 여기서 50을 뺀 2345만 원이 세액공제인데 이거는 일단 1번 올해 나간 게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가요. 2014년 거 100만 원 채워주고요. 2015년에도 100만 원 채워주시고요. 2016년에도 50만 원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 중에서도 요 중에 얼마예요? 95만 원이 메꿔져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월 된 거는 전부 다 2017년께 2월 된 거예요. 요놈도 앞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항상 내년부터는 한도가 나오면 올해 걸 먼저 2월 되는 걸 나중에 그래서 또 넘어가면 또 2월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상태에다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죠? 최근에 배우신 건 2천만 원까지는 15% 넘어가는 거는 얼마? 30% 이렇게 세액공제를 때리면 쉬운데 그때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요. 뭐가 문제된다고 그랬냐면요. 자 여기서 2014년 2015년의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공식이요. 3천만 원까지 15%고 3천만 원 넘어가는 거에 25%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세액공제가 2천까지 15고 넘어가면 30이에요. 그러니까 2014, 15와 16에 뭐예요? 세액공제율이 다르죠. 그런데 불행한 사태가 뭐예요? 이 안에 이 2,345만 원이라는 지정기부금 중에 2014, 15개 200이 있잖아요. 그럼 요 200은 요 공식의 15, 30%가 아니라 요 200에 대해서 요걸 때리고 여기서 그렇죠? 200을 뺀 나머지 2,145만 원만 요걸 때려요. 이걸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시 들어도 짜증스럽고 어려우시죠, 그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2월 되더라도 그냥 14, 15 거라도 2016년에 2,000으로 해서 15, 30%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옛날에 요 숫자를 다시 메꾸라라는 거를 내주면서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프린트물로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게 근데 더구나 이게 이제 10년치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렵고요. 다만 설명하죠. 여기서 보면 논란이 되는 게 법정기부금은 50만 원인데 그중에 10만 원과 넘어가는 게 다르죠. 10만 원에서 3천 다른데 이게 원래 법은요. 여기서 한도를 뺄 때는 뭐예요? 근로소득에서 그냥 정치자금 기부금을 지금 이 슈트에서는 50을 다 뺐죠. 저희들 생각에 원래는 여기서 10을 뺀 40만 빼야 맞아요. 이 10은 별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과 넘어가는 정치자금은 다른 건데 국세청의 프로그램이 지금 그냥 전액
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50을 다 빼라고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그냥 전액 다 빼고 들어가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3에서 기부금이 넘어오는 게 있나 14, 15에 기부금이 있나 지정기부금 중에 요것만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올해 한도구에서 올해 나간 게 먼저 구속되고 그 다음 건 2월 된 걸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요 세액공제를 때리면 되는데 13년도 거는 먼저 올해 거보다도 먼저 소득공제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14, 15 것들은 세액공제율을 지금 게 아니라 옛날 걸 때린다라는 거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죠. 일단 첫째 강의에서 이런 것들이 개정돼서 우리가 참 짜증스럽죠. 그죠? 짜증스럽죠. 둘째 강의에는 이제 연말정산의 시스템, 편리한 연말정산, 종이 없는 거랑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랑의 크로스 체크 레퍼런스 하는 거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합니다. 이 강의에서 뵙죠.